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주 국감은 사실은 예고가 된 대로 예견이 된 대로 이재명 대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공방이 있었고요. 이번 이제 2주차 국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청, 공수처 대상으로 이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2주차 국감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김 여사 리스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것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공수처 이제 국감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제 공수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간 이슈일 수도 있지만 명품백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이것을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명품백 불기소 이제 처리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상병 문제도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후에 특검이 됐던 상설 특검이 됐던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그동안에 명품백 그다음에 최상병 그리고 명품백에 대한 뭐 불기소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방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검찰청이나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쟁점들이 나올 텐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대장동 관련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국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관리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특혜 논란으로 여권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맞불을 놓은 건데 이 부분이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요. 지금 이제 뭐 행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또 김 여사와 관련돼서 마약 수사 뭐 개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논란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뜨거운 이제 이슈로 남을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보다 더 뜨거운 국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견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기승전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국감에서 소위 말해서 야당이 그렇게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란 게 없고 계속 되풀이되는 공방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는 건 막말과 갑질, 야당 상임위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저는 이번에도 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그 어떤 공방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야당에서 지나치게 어떤 팩트 위주가 아니라 지나치는 어떤 의혹 수준 그다음에 선동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난주에 봤을 때 그 국감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양문석 의원의 그 기생이라는 그다음에 또 뭐 뭔가 공연 상납이라는 막말 아닙니까? 심지어 욕설까지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서 파견 나온 어떤 감사원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일렬로 세우면서 정치적 도구다, 정권의 도구다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김건희 여사가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좋을 텐데 여전히 어떤 사람의 주장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정치 양상을 공세 양상을 되풀이할 것 같아서 조금 뭐 기대하기 어려운 국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2주차 국감은 좀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한동훈 대표와 독대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죠. 선거가 끝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한 뒤에 다음 주 초에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바로 직후에 만납니다. 직후에 만나고 그 만남이 성사된 시기에 대한 배경이랄까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독대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는 한독대였어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해달라, 독대해달라. 의정 갈등의 그 소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걸로 시작이 된 독대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패싱당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당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명태균 게이트. 결국은 의정 갈등도 사실상의 방치 상태였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뭐 하루가 자고 나면은 매주 새로운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도 여권도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의혹 방치 상태로 지금 뭐 의혹은 나날이 커져만 가서 야당에서는 뭐 급기야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국정농단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뭔가 일사불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권의 이제 소위 갈등만 더 부추겨지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대통령 쪽이 이제 독대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럼 독대에서 얘기가 잘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해명이 안 나오던 게 두 분이 독대하면 뾰족한 수가 나올까? 좀 그런 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독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선거 이전에 16일 전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뤄질 내용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딱 어떤 결정을 한다 해서 선거에 영향을 갑자기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당 또한 여당 대표가 또 변할 부분이 뭔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수많은 의혹이 있지만 지금 국감 시즌 맞아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의혹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어떤 공천 여부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텔레그램의 어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예.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계속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뭐 했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예. 언론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계속 공세를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하고 그다음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맞서서 싸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 부분은 의외로 시간이 가면서 언론의 어떤 관심도나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인가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 부분은 의외로 예. 생각하는 거 이하의 어떤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적 쇄신까지 거론하면서 발언 수위를 계속해서 좀 높여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과 문답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다면서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한 대표가 좀 연일 용산을 향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지금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독대를 요청한 배경은 사실은 지지율이 20%대까지 폭락을 하면서 자칫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런 위기 탈출을 위한 독대를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나를 밀어줘야지 딴소리 하면 되겠느냐. 너 조용히 하고 있어. 밥만 먹고 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좀 한동훈 대표가 언제 그러면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느냐가 이제 사실은 관심사였는데 이때 때마침 이제 명태균 씨의 논란이 터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론은 더 악화가 됐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여권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보수 지지층마저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여권의 주도권이 살아있는 권력, 임기가 반이나 남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여권의 미래 권력으로 불리우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한동훈 대표에게 열리다 보니까 아주 공세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왔던 또 친윤이 주장해왔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상식적인 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여권의 주도권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진 거고 그 타이밍이 이제 전환의 순간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반면에 말씀하신 친윤계는 한 대표의 좀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네.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론 수준의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면서 네. 지금은 또 검찰을 향해서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고도 말을 네. 했거든요. 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16일 있던 보궐 선거의 결과가 본인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이른바 저희가 산토끼라고 하죠. 중도를 잡기 위해서 뭔가 선명성 있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앞서가는 메시지를 전 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볼 때 독대 과정에 있어서의 의제를 좀 선도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보면 그때 지난주 일요일 날 이른바 친한 쪽의 의원들이 모였을 때 20명이지 않습니까? 20명이라는 예.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전체 인원의 108명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에 힘을 얻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에 있어서 공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도 뭔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의제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의제를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 결국은 대통령실의 어떤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줌으로써 서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독대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총 공세를 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도리어 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반론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16일 이후에 결론이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과 같은 어떤 스탠스 강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독대전의 숨고르기를 통해 가지고 접점을 찾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쓸지 그거는 좀 주목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왜 16일 이후냐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각이 굉장히 분분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예를 들어 부산 금정 같은 데를 국민의힘이 진다. 이러면은 한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산이 한 대표의 그 공세에 침묵을 하는 이유가 재보궐 전에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 재보궐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제 부산 금정을 뺏긴다. 이럴 경우에는 독대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대화가 잘 돼서 여권이 어떤 해결 국면, 출구 전략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재보궐 진 것은 한동훈 대표 책임 아니냐 이런 어떤 또 다른 책임 공방. 이제 왜 여권을 그 대통령실을 이렇게 몰아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감정 싸움이 그걸로 더 격화가 돼서 한동훈 대표의 그 소위 사퇴 논란이 당에서 벌어지는 계기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독대가 잘 끝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여권의 새로운 분란이 될 그런 분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6일 있을 재보선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미칠 여파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졌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총선 이후에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책임이 몇 대 몇이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 탓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했는지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변화를 해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 총선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매를 맞고 이번에 매를 맞는다면 더 분골쇄신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만약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여당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야 돼. 제가 그 예를 든자면 2020년 총선 이후에 야당이 그 당시 여당이었죠. 그때 보면 검수완박 시즌 1을 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정권을 뺏겼죠. 그래서 민심이란 건 언제든 변할 수 있고요. 지금의 상황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목소리에 다 겸손해야 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연이어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잠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한 대표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기소 문제도 얘기하고 또 왜 대선 전 약속 안 지키냐 뒤에서 조용히 있어라 이런 얘기까지 거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산의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게 되면 당장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끼치니까 지금은 참지만 근데 왜 참겠어요? 참 거는 나중에 기회가 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만약에 금정에서 패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똑같은 그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지율 낳는 건 똑같은데 그때 부산 이겼잖냐. 근데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 부산 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의 일은 당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뭐 한 거냐? 이러면서 소위 친윤계가 한 대표 책임론. 그래서 사퇴해라. 이런 압박으로 역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권이 책임 공방을 떠넘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은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지는 거는 다 용산 책임이야라고 미리 한 자락 깐 거고 용산은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선거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책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출구 전략에 함께 가는 동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이제 지금 책임 공방에 그런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침묵에 대해서 이게 혹시 폭풍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중도를 어떤 확장성 있게 위해서 분명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본인의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안고 가야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대응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중도 보수에 있어서 가장 어떤 걸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공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다음에 결과가 나쁘면 한동훈 대표를 치기 위해서 애써 참는다. 서로 간에 어떤 이견 통해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사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다. 특히나 야당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탄핵을 진짜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있을 때 엄중함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 투표가 8.98%를 기록했는데 그 면면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남 영광 등에서는 40%가 넘었고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6%를 기록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번 사전 투표를 좀 어떻게 보시고 본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사전 투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 재보궐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영광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 못해 거의 용암 수준입니다. 예. 애초에 양강 구도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혁신당이 양강 구도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소위 말하면 진보당이 전국의 모든 진보당원들이 영광에 와가지고 밑바닥을 훑는 그러면서 어르신들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영광 바닥을 휩쓸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3파전으로 흐르면서 사전 투표율뿐만 아니라 본 투표율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요. 정말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구도가 됐고요. 부산은 이제 뭐 양강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텃밭 지역이에요. 지난번 재보궐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한 번 의석을 가져간 구청장을 가져간 거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인데 지금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나 초박빙이다. 그런데 사전 투표가 뭐 영광은 높고 이제 금정은 낮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근데 대체로 그 국민의힘 지지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문제는 초박빙이다 보니까 작은 변수에도 이 승패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어떤 뭐 명태균 게이트가 미치는 여파 이런 걸 보면 사실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김영배 의원의 이제 발언 SNS 발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박빙이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로 몇 표 차로 졌다. 이러면은 김영배 의원이 거의 몰매 맞는 수준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초박빙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아주 작은 부분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 네. 있을 거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궐선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그쪽에 있던 군수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영광에서 이른바 진보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고령 유권자 실어 나르기, 금품 이런 부분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와서 100만 원 주겠다. 조국 대표는 더 받아서 120만 원 주겠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매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3파전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래는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혁신을 통해서. 근데 이재명 체제 즈음해서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체제 때 바뀐 거죠. 왜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명분과 어떤 정의로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나면 모든 게 상관없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배 의원이 금정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공무 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선동하신 거죠. 나중에는 뒤늦게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사과를 했을 때는 이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거는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 논란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지금 유족들이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작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선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문제입니다. 결국 금정구청 그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도 다뤄볼게요. 지금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까지 침투를 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공식 입장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답변이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남북한 양측이 사실상 전군이 비상대기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이야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설사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 손 치더라도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인정하면은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또 무력 도발을 할 거고 그렇다라면은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스탠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정권의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권의 자존심 우리가 이제 북한의 도발에 쓰레기 쓰레기 투척이죠 지금 사실상에 예. 이런 도발에 대해서 대북 방송으로 이제 그 동안에 접근을 해 왔는데 이걸 넘어서는 뭔가의 새로운 그런 그 양측의 도발이 있다면 이것이 군사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큰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보장이나 또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전군의 비상이 내려지는 이런 사태까지 가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점에서 물론 저는 군사 당국자들이
뭐 무책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나름의 국민적인 또는 안보의 자존심과 수준을 지켜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그것이 설사 정권의 자존심일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는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해줄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통일부를 출입했지만 네. 북한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돌 하나 던지면 야당에서 막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유민주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엠바고를 지키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통일 외교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우리 무인기 관련해서 10여 년 동안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먼저 메시지를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나서 뭘 하면은 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북한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정보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맞다 그러다를 말하게 되면 저쪽이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해야 되고 NCND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알 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김정은의 알 권리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되묻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정부의 자존심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원칙 대응하는 게 어떻게 정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북한이 뭔가 말풍탄을 던지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기존의 어떤 스탠스, 그 입장을 견지하고요. 원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하면 북한이 저렇게 하면 굉장히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자체가 저쪽이 원하는 남남 갈등이고 안보 불안에 대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할 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야당이 너무나 좀 더 단선적으로 그다음에 짧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